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콥트어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콥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콥트어는 도대체 뭔가, 콥트어를 왜 배우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나는 뭐냐, 그리고 교재는 어떤 거고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안내를 드리는 간략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이제 좀 순서를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일 수가 있어요. 콥트어가 뭐냐? 콥트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집트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현대 이집트에서는 아랍어를 쓰죠. 이집트 아랍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집트의 아랍어권의 그 문화, 이슬람교의 문화 같은 것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대 이집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은 막 파라오, 스핑크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대 이집트에서 썼었던 고대 이집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워낙 이집트가 긴 시간 동안 존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의 그 시간적인, 시대적인 폭이 넓어요. 그것 중에서 제일 최종적인 단계를 콥트어라고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랬을 때 썼던 그 막 향가 이런 한국어랑 또 이제 고려시대 한국어랑 조선시대 한국어랑 현대 한국어랑 다 다르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최종적인 이 현대 한국어가 한국어의 발전 단계 중에서 최종 단계란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콥트어라는 것도 고대 이집트어라고 하는 언어의 최종 단계 정도 됩니다. 이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군사적 정복자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왕이죠. 이집트를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휘하 장군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집트가 로마한테 점령당하죠. 점령당했기 때문에 사실 원래부터 약간 속주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그리고 이제 고대 후기가 끝날 때까지 정도의 시간 범위에서 콥트어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어의 최종 단계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콥트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은 단순해요. 이집트예요. 고대 이집트죠. 그런데 시대가 헬레니즘, 로마 해가지고 고대 후기까지 이 정도가 이제 대충 콥트어의 시간적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적 범위가 왜 독특하냐면 헬레니즘과 로마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이집트어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막 그 처음 보는 막 이집트 상형 문자들, 뭐 히에로글리프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아니면 히에로글리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관 문자, 민중 문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래 고대 이집트어는 그런 문자들로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콥트어의 시대가 되면은 이 이집트 문자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리스 문자를 좀 변형해서 씁니다. 사실 변형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거의 그리스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추가로 몇 개를 더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도 이제 차이가 있겠죠. 시대가 변천하면서.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자적으로도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콥트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런 언어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좀 궁금해지실 거예요. 왜 배우냐? 왜 콥트어를 배워야 되냐? 이 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핵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어를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언어를 결국에 내가 어떤 언어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언어를 공부해서 뭐라도 좀 읽어보고 싶어. 이게 사실 언어 공부의 제일 핵심적인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콥트어를 왜 공부하느냐의 동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 콥트어라는 언어는 왜 중요하냐? 종교 철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엔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뭐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전공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비전공자들 그리고 그냥 뭐 일반 교양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콥트어를 공부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종교 철학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도 맞고 종교도 맞는데 왜 그러냐? 이집트가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고대의 파피루스 같은 걸 썼단 말이에요. 종이로.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고문헌들은 사실 엔간하면은 다 소실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땅을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소실된 문헌들, 그냥 뭐 이름만 짤막하게 제목만 한 글자, 저자 이름만 딱 그 단어 하나 남아있는 그런 문헌들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20세기에. 그래서 이 문헌들을 연구하려면 콥트어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리스 쪽 문헌이나 그리스 문헌의 콥트어 번역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이 발견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기독교. 기독교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랑 정교회를 구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막연하게 그 딱 가톨릭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교회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종의 그 학자들 중에는 니케아 가톨릭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기점으로 하는 말이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초대교회라고 할게요. 그냥 초대교회의 비교적 정통적이고 비교적 교부적인 흐름, 성경 번역 같은 게 이제 기독교 문헌들이 콥트어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흐름도 꽤 많이 보존돼 있어요. 영지주의죠, 한마디로. 사실 이제 이 영지주의는 논란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기독교의 이단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해서는 길게 말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영지주의 문헌들, 특히 이제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나그 한마디 문서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마니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니교가 이제 요즘은 사실 마니교라는 표현을 들을 일이 거의 없지만 왜냐하면 이 종교가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고대 종교에서는 마니교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체스터비티 도서관 소장하고 있는 마니교 시편이라든지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이쪽을 읽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플라톤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콥트어로 남아있는 플라톤 단편도 있어요. 플라톤의 국가인데 플라톤 국가에서 이제 그 약간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지침으로 굉장히 고대 후기에 널리 쓰이던 단락이 있거든요. 이게 영지주의 쪽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플로티노스라든지 이암블리코스라든지 어쨌든 그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했던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도 이제 플라톤 국가의 그 단락도 콥트어로 남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라톤주의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콥트어가. 왜냐하면 문헌이 거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스어로 문헌이 남아 있었으면은 그리스어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그리스어의 그 원본이라고 할 만한 문헌은 소실되고 콥트어 번역만 남아 있으면은 어쩔 수 없죠. 콥트어를 읽어야겠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콥트어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동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콥트어는 제가 생각할 땐 배울 가치가 있는 언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동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걸 말하려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콥트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사실 그래요. 콥트어가 아직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랑 이집트계 사람들을 보면은 콥트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의 종파 중 하나인데요. 그 종파 사람들이 콥트어를 아직도 쓰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예 언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예 언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콥트 정교회에서 교회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콥트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종교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콥트어라는 언어를 말듣스 일로 공부하는 방식을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자면 읽기 위주로 갈 거예요. 한마디로 번역이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 언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소신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랑 어휘 위주 공부거든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이랑 어휘 위주로 공부하는 게 언어 습득에 생각보다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콥트어는 고전어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긴 해요.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라틴어도 바티칸 가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틴어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배울 수 있나? 하면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이랑 어휘 위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읽기 위주예요. 콥트어로 쓰여진 문장을 번역을 하고 한국어로 된 문장을 이제 콥트어로 번역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왕도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팁 같은 거를 드릴 수는 있는 게 제가 이제 제목이 바보들을 위한 콥트어 공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책 펴서 공부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를 했을 때, 아, 어떻게 그렇게 연습을 막 잘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냥 해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이제 바보거든요. 그냥 머리도 안 좋고 노력도 안 하고 머리가 안 좋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노력도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바보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바보가 일정 퍼센트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재일 수는 없죠. 바보들의 공부는 어떤 게 주안점이 돼야 되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공부법이라는 게 사실 심리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 일단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가 없으면 안 해요. 그리고 그 동기도 지속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동기의 지속 기간이 끝나면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역설적이지만 바보야말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한 단계를 넘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을 하되 최대한 노력을 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동기가 급속하게 떨어져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짜놨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원래 콥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을 보고 단어도 외우고 그리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콥트어로 쓰여진 문헌을 읽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1단계에선 뭘 하냐? 문법이랑 어휘를 설명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래 어디 한번 설명해봐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최대한 빨리 1단계를 끝내야 돼요. 동기의 지속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뭔가를 이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성취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노력이 들어가면 또 이제 하기 싫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냥 설명을 듣기만 하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는 뭐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교재 얘기를 해드릴 텐데 문제풀이를 좀 할 것이다. 그리고 3단계는 강독입니다. 강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강독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고 진짜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진짜 콥트어, 아이고 콥트어가 됐네. 사실 콥트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콥트어 문헌 읽기. 왜냐하면 이게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랑 진짜를 읽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게 특히 콥트어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콥트어가 방언도 6개가 정도가 있는데 방언을 떠나서 철자법이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가끔씩 우리 그 구한말 문헌 읽으면은 예를 들어 뭐 꽃을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장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 현대 한국어 표기법이죠. 근데 이걸 구한말 문헌에서는 어떤 데에서는 막 꽃을 이렇게 쓰고 꽃을 이렇게 쓰고 어떤 데에서는 꽃을 이렇게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 문제가 콥트어에 있어요. 유독 철자법이 비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철자가 맨날 바뀌어요. 그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이제 문제고 읽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문법이라는 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이제 옛날 사람들도 이제 교육기관이란 게 있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대충 뭐 동네에서 배운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법도 잘 안 맞고 어휘도 또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콥트어 문헌을 읽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리스어 못하시는 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어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고전 그리스어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 그리스어에서 아테나이 방언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코인의 방언도 있을 텐데, 코인에는 보통 뭐 신약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물론 이제 헬레니즘, 고대 후기 철학하시는 분들도 코인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뭐든 좋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끄시고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리스어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대 그리스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론적으로 콥트어만 배울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콥트어를 배우려면 당연히 콥트어를 배워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콥트어를 배워서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동기가 있을 텐데 콥트어를 배운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콥트어 문헌을 읽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그 동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고대 그리스어를 몰라도 콥트어 학습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콥트어를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나 이제 슬슬 콥트어 문헌이나 좀 읽어봐야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가 작은 이유가 하나 있고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이유는 콥트어라는 언어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콥트어의 어휘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콥트어는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어이기 때문에 이집트 쪽 어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리스 쪽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휘가 양분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잔인한 말이지만 이집트 쪽 어휘는 사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큰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은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전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그리스어에서 온 어휘들은 사전이 없습니다. 작은 사전밖에 없어요. 그냥 그 학습하는 사람들이 보는 조그만한 사전밖에 없지 그리스 사전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있기는 있는데 그냥 특정 분야만 따로 수집해 놓은 거는 봤는데 전체로서 하는 거는 진행 중이에요. 사전 만드는 게.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국제 학술팀에서 만들고는 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전이 없습니다, 아직. 그 소리는 뭐냐? 그리스 어휘를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리스 어휘를 알려면 그냥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콥트와 학습은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냥 이 영상만 보시고 학습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제 동기를 이제 수련하려고 콥트어 이런 문헌을 딱 펼쳤는데 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심하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콥트어 문헌에 있는 이집트 어휘보다 그리스어 어휘가 더 많거든요. 아,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유대교에서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랑 세머 쪽에서, 아, 물론 이제 콥트어도 이집트 어이긴 한데, 어쨌든 그 히브리어 쪽이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헬레니즘 유대교 쪽에서 넘어온 단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그리스어 단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힘듭니다. 어휘적으로. 문법은 다 아는데, 사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전이 없다는 소리는 그냥 그리스어 사전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LSJ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려면 기본적인 그리스어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어를 공부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직 고대 그리스어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끄시고요. 그냥 지금 끄셔도 되고요. 제가 올려놓은 고대 그리스어 영상들이 아직 다 올리진 않았는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키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휘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어휘 같은 건 다 설명을 아직 다 올리진 않았지만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나는 고대 그리스어를 안다. 그럼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사실 작은 이유예요. 사실 이것도 그리스어를 몰라도 그리스 문자를 알고 그냥 내가 대충 딱 그 뜻만 찾아보겠다 하면은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콥트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때 콥트어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저 그리스어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사전을 악으로 깡으로 찾아보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게 나았을 텐데 되긴 됩니다. 하지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작은 이유예요. 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진정한 이유. 이거는 제가 앞서 말한 동기 쪽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 콥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랑 철학 때문이겠죠. 그런데 종교 문헌이랑 철학 문헌에서 독자적인 콥트어 문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꽤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문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종교 철학 문헌들은 그리스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냥 그리스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콥트어 문헌은 그리스어 문헌에서 문학적으로 보면은 문학적으로는 파생된 문헌이에요. 아, 물론 이제 이집트 고유의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콥트어, 아이고, 콥트어 마법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민간 주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간 마법? 그냥 대중적인 마법, 주술, 부적, 주문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이제 학술 분류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집트의 고유한 그런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프어는 종교랑 철학에서는 이집트 그쪽보다는 그리스어가 선행을 하고요. 그리스어 문헌들이 선행을 하고 그게 예를 들어 뭐 헤르메티카, 헤르메스주의일 수도 있고 기독교 문헌일 수도 있고 영지주의 문헌일 수도 있고 마니교 문헌일 수도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그리스어 문헌이 선행을 하고요. 거기서 파생된 게 콥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냥 그리스어를 아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어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콥트어 하기 전에. 아, 물론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콥트어도 배우면서 그리스어도 하고. 하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게 노력이라는 게 분산이 되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씩 몰빵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 듣보잡이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이제 신뢰가 안 가죠. 특히 유튜브니까. 유튜브는 어떤 곳이냐? 산스크리트어 공부를 딱 쳐보면은 산스크리트어 문법 강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물론 그 문법 강의도 있긴 한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산스크리트어 문법 강의 같은 거 올려놓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예요? 산스크리트어는 뭐, 한국어의 파생이다. 무슨 대환제국, 환단고기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인하대 철학과 이건 안 중요하죠. 별로 안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해요. 학부생이에요. 믿음이 벌써 안 가죠? 이게 뭐야? 학부생 너 손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할 때 이게 손절 사유가 맞기는 하거든요.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제가 학부생이 많은데요. 하지만 학부생은 또 무엇이기도 하냐? 바보거든요. 학부생은 까놓고 말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냥 프라이팬으로 갖다가 머리를 탕 치면은 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학부생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줘도 알아요. 그냥 책만 봐도 다 알아먹어요. 근데 바보들은 설명을 해줘요. 제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바보들은 머리도 나쁘고 노력도 안 해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봐도 뭔지 못 알아요. 그래서 사실 바보는 그 자체로는 사실 손절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바보들이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바보가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를 말하자면 이제 제 관심사 얘기인데요. 제가 뭘 공부하냐? 제가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를 공부하거든요.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주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기 플라톤주의 하면은 딱 그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학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데라토스, 필론, 아니면 뭐 누메니오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누메니오스, 필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좀 그 아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대중적인 종교 철학 문헌도 중기 플라톤주의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르메티카, 칼데아 신탑. 이것도 굉장히 철학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 나그 한마디가 있어요. 낙 한마디, 나그 한마디. 아무튼 특히 이제 이 나그 한마디에서 뭐가 중요하냐? 물론 이제 헤르메티카도 나그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막 오그다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위 그 플라톤화된 세파 영지주의 농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총 네 가지인데 교스트리아노스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고 또 알로게네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콥터로 돼 있어요. 헤르메티카도 당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플라톤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플로티노스죠. 근데 플로티노스가
영지주의자들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이제 2권 9편 아니면 이제 제33 논고라고 하는 거 이제 찍었는데 찍은 게 아니고 썼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반영지주의 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 플로티노스가 영지주의를 반박한 건 알겠어. 근데 영지주의가 뭐야? 이러면은 반영지주의 논고에 써져 있는 플로티노스의 관점은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한 영지주의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 본인들의 진술은 어떠한가? 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헌이 조스틸리아노스입니다. 이게 일종의 중기 플라톤주의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철학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려고 이제 콥터를 배웠는데 제가 언제 배웠냐면 독학을 했는데 저는 독학이라고 하니까 또 신뢰도가 떨어지죠. 이게 제일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독학이야. 독학 이거는 거의 뭐 손절 100%라고 할 수 있죠. 믿어서는 안 되는 손절 대상. 어쨌든 제가 이거 독학을 중학교 때인가 했는데 중학교 때 갑자기 뭐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중2병이 오죠. 중2병이 오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영지주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때 콥터를 공부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관심사가 중기 플라톤주의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제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콥터를 독학을 했고 학부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이기 때문에 바보에게 가르쳐주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도 되지만 손절을 하는 게 낫겠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신뢰가 하나도 안 가죠. 어디 학부생 따위가 제가 생각해도 믿음이 안 갑니다. 저도 이제 학부생이 유튜브에다가 이런 거 올린다고 하면 바로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속는 셈 치고 봐주시면 뭐 그것도 감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교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재가 한국어로 된 코트어 교재가 몇 권 있습니다. 몇 권 있는데 몇 권은 아니고 2권 있어요. 2권. 2권 있는데 하나는 절판이거든요. 절판이어서 그거는 이제 절판을 교재로 삼는 거는 정말 못할 짓이죠. 그래서 이제 절판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언어 공부할 땐 한국어로 된 교재가 무조건 최고예요. 물론 영어로 된 좋은 교재 많죠. 하지만 영어로 된 설명도 한국어 번역으로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언어 교재는 한국어로 된 설명, 한국어로 된 그 교재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토마스 오 램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콥트어 문법 사히드 방언 콥트어 사전 사히드 방언 가문사에서 나온 2권 책이 있습니다. 2권으로 나뉘어 나눴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는 1권이거든요. 왜 2권으로 나눠서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교재로 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절판된 서적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한국어 교재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냥 이걸 쓸 거고요. 그리고 대안이 없기도 하지만 잘 쓴 교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일단 교재는 이걸로 확정이에요. 그냥 이거 사시면 되고요. 사야겠죠?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재는 사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코트어 교재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써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오 램딘이라는 분의 Introduction to Scientific
콥틱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교재가 보통 둘 중 하나로 쓰거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벤틀리, 레이튼의 그 콥틱 in 20, 아이고, lessons.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보통 이 두 개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교재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교재가 맞긴 맞는데, 교재라기에는 좀 애매한 애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 번외로, 그, 제임스 E. 알렌이라는 분이 쓴 콥틱, 아이고, 콥틱, 어, grammar of its six major, 아이고, 자리가 없네. 여섯 방언의 문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이제 영어권에,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램딘 아니면 레이튼.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램딘은 문법 용어가, 용어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표준적이에요. 램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세머 전공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코트어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코트어, 뭐 히브리어, 아람어 다 하시거든요. 어쨌든 세머를 하시는 분인데, 세머 이집트어 하시는 분인데, 되게 책도 많이 쓰셨어요. 아람어 책도 쓰셨고, 히브리어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죠. 아람어 책도 제 기억으로는 번역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시리아어는 그걸로 공부 안 해가지고, 그분은 아마 타르굼 아랍어 하셨는데, 어쨌든, 이 램딘이라는 분이 굉장히 책도 많이 쓰셨고, 세머를 전공하셨고, 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언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학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교재는 굉장히 표준적이에요. 내용이. 내용도 딱 그 스탠다드, 기준,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장점이에요. 근데 이 벤틀리 레이튼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언어학도 하시긴 하거든요. 언어학도 하지만 사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는 영지주의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썼다기만 이제 쓴 것도 있지만 이제 편집하신 걸로 되게 전설적인 그 브릴 출판사에서 나온 두 권으로 된 책인데 하나는 발렌티누스파, 하나는 세파 해가지고 이제 영지주의의 재발견 뭐 그런 책을 내셨거든요. 영지주의 쪽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학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문헌 번역본도 내셨어요. 이제 집단 번역에 참가도 하셨고 본인이 그냥 처음부터까지 번역한 것도 한 권 내셨고 그렇게 이제 두어 권 내셨는데 아무튼 간에 영지주의 쪽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의 책은 장점이 설명이 풍부하고 세세해요. 독학을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솔직히 이 Introduction to Scientific Optic은 독학하기 좋은가? 별로 그렇게 여겨지진 않거든요. 설명이 표준적인 건 좋은데 아무래도 강의 교재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이 Coptic in 20 Lessons는 이게 독학이 가능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이 세세하기 때문에 문제는 문법 용어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 벤틀리 레이튼이라는 분만의 조금 변형된 문법 용어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단계를 지나면은 학습서에서 배운 문법은 문법대로 있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해서 내가 뭔가 이제 문법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권에서는 이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램딘 번역본 씁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할 때 레이튼 책도 좀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레이튼 책이 설명이 좋아요. 사실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치를 하고요. 좋은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쏙쏙 빼가지고 제가 영상에다가 첨부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도 혹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이 책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거 말고도 참조 문법 책도 내셨거든요. 이 벤틀리 레이튼이라는 분이 좀 두꺼운 참조 문법 책을 쓰셨어요. 그건 진짜 학습서가 아니고 그냥 콥투어 공부하면서 나올 법한 문법은 다 집어넣은 책을 쓰셨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건 도서관에 있으면 한번 보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 두 권을 기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피 알렌이라는 분, 이분은 이집트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콥트어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집트가 굉장히 역사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어도 피라미드 텍스트도 있고요. 중 이집트어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역사가 긴데 그 이집트어 전반을 하시는 분이 이 제임스 피 알렌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이 콥틱 Grammar of its Six Major Dialects라는 책은 굉장히 큰 특징이 콥트어가 사투리가 크게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투리는 역시 사히드 방언. 그리고 이제 좀 짜잘하게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방언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문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방언 중에 하나는 리코폴리탄 방언이에요. 이게 뭔가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 리코폴리탄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그 서브? 서브 아크미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아크민 방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사이드 방언은 기독교 표준이에요. 아, 물론 이제 영지주의도 사이드 방언 들어간 거 꽤 있어요. 나그 한마디 보면은 이제 나그 한마디의 문서들마다 방언이 다 조금씩 다른데 사이드 방언이나 혹은 사이드 방언의 영향이 들어간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표준이에요. 그리고 리코폴리탄 방언은 뭐냐? 얘는 영지주의 그리고 마니교 표준이에요. 사실 저는 이쪽을 공부하기 때문에 리코폴리탄 방언을 더 선호하는데, 그렇지만 사이드 방언이 괜히 사이드 방언인 게 아닌 게 얘가 거의 표준이에요, 표준. 왜 그렇잖아요.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도 이오니아 방언, 아테나이 방언, 뭐 도리아 방언 뭐 이렇게 있지만은 항상 아테나이 방언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학습에 있어서도 표준이고 실제로도 널리 쓰였어요, 사이드 방언이.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들은 램딘 책도 당연히 사이드 방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토마스 오 램딘의 Introduction to Saitic Coptic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봐도 사이드 방언이죠. 그리고 벤틀리 레이튼 책도 그 콥틱 in 20 Lessons도 사이드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피 알렌이라는 분은 굉장히 특이하게 6개의 방언을 다 조금씩 써놨어요. 물론 많이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이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조금씩밖에 안 써놓긴 했지만 그래도 6개의 방언을 다 고루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이 제임스 피 알렌이라는 분의 콥틱 Grammar of Each Six Major Dialect 이 책도 사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3권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갖춰두는 게 좋은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한국어로 된 2권 있죠. 실제로는 한 권인데 2개로 쪼개서 책을 냈더라고요. 이제 번역자분이 이판열입니다. 이판열이라는 분이 가문사에서 낸 콥트어 문법, 사이드 방언, 그리고 콥트어 사전, 사이드 방언. 문법이랑 사전이랑 따로 냈는데 이게 사전이 아니고요. 어휘집이에요.
왜 우리 언어 교재 같은 거 보면 뒤에 막 그 뜻이랑 단어랑 이렇게 짝지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전이라고 따로 내셨더라고요. 왜 사전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휘집 치고는 내용이 방대하긴 합니다만 그냥 제가 볼 땐 어휘집이고요. 사실 여기 있는 단어는 거의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제일 콥트어 문헌 중에서 기본적인 게 그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많이 보는데 복음서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빠짐이 없어요. 거의. 그냥 뭐 고유명사 빼고는 다 이 토마스 오 램딘이라는 분이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볼 일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전도 사주시면 좋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교재 이건 반드시 사야 돼요. 제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엔간하면 사시고 아니면 뭐 도서관도 괜찮고요. 홉트어 문법 사전 이거는 사야 된다. 제가 확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은 뭐 영어판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사람 마음이니까 영어판으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판을 이제 램딘을 아이고 잘못 썼다. 램딘을 사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레이튼도 사시고 혹시 나는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렌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사전이 진정한 사전이 따로 있어요. 이제 크럼이라는 분의 콥터 사전인데 콥터 사전이 어차피 치면은 거의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검색을 해보면 거의 100이면 100 이거밖에 안 나올 텐데 크럼이라는 분의 콥틱 딕셔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LSJ라고 그리스어 사전이 있거든요. 이거 살 필요는 없는데 그 검색을 해보면 로게이온이라고 시카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로게이온이라는 사이트에 LSJ가 통째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스어 영어 사전이. 그래서 로게이온을 즐겨찾기에다가 넣어두시면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말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1단계에서는 그냥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할 거거든요. 책은 언제 필요하냐? 2단계에서 제가 그 램딘 책을 다 풀어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램딘 책을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레이튼 책도 제가 생각할 땐 다 풀어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램딘 책을 다 풀어드리고, 거기다 뭐 레이튼 책도 이때는 교재가 필요하겠죠. 문제풀이를 할 거고, 세 번째에서 뭘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교재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텍스트 강독을 할 건데,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독교 문헌으로 성경을 좀 읽을 거예요. 뭐를 읽을지는 아직 못 정했는데, 아마 복음서 중에 하나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고민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마태복음을 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이 나으려나? 예, 어쨌든 성경을 할 거예요, 기독교. 그리고 하나는 영지주의 문헌을 할 겁니다. 사실 이게 제 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그 한마디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만 발렌티누스파에서 하나를 뽑을까 하고요. 진리의 복음이라고. 세파에서 요한의 비전을 뽑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시니라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콥트어는 결국엔 교재는 램딘이다.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콥트어를 이제 차근차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어 안 하신 분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먼저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나은 것 같아요. 병행을 하시거나 먼저 들으시거나 그리스어를 아시는 분이 콥트어를 듣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시너지가 좋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괜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리스어를 모르는 상태로 냅다 콥터를 배웠는데 못 읽겠는 거예요. 문헌을. 왜냐하면 어휘가 일단 그리스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리스어 어휘를 따로 배워야 되고 이제 그리스 문헌이랑 문헌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스 문헌이랑 너무 많이 엮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 문헌에 나오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지식들이 모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보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